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자릿수를 넘은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4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한국인의 대표 식재료죠. 청양의 명물 청양고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양고추냉면 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트레이트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제 처서도 코앞인데 이제 여름도 끝자락이 보이는데 이번 소식도 뭐 폭염 피해와 관련된 소식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무척 지치는 날들이었는데요. 네. 누군가에겐 이 더위가 피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폭염 피해 소식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추석을 겨냥해 재배 중인 하우스 멜론 잎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부여읍 중정리 하우스 멜론 단지 거의 모두가 이 지경입니다. 아이 얼굴만큼 자라야 할 시기인데 잎이 말라가면서 주먹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춘 채 시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갈아엎고 다시 모종을 심었습니다. 부여의 멜론은 7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돼 추석 무렵이 최성수기인데 80~90% 성장한 상태에서 피해가 속출해 농민들의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성완읍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긴 폭염과 적은 장맛비로 17만 6천 톤의 전체 저수량이 현재는 5만 4천 톤으로 줄어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역 중 상당 면적이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천안 지역 20개 저수지의 전체 저수량은 1,158만 톤인데 현재 저수량은 511만 톤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서북구 성거와 성완, 입장 지역의 경우 과수와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잇따른다는 소식 정말 안타까운데요. 먼저 부여의 멜론 피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현재 부여군의 멜론 농가 상당수가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과육이 자라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과육의 크기가 상당히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7월 달에 그렇지 못하면서 이게 상품성을 상당수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매출액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부여에서만 멜론으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지금 말라 죽고 뭐 그런 현상이 보이던데 예. 지금 그 농민들은 이게 폭염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 업체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병해충, 예.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예기치 못한 재해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만 해당됩니다. 가령 태풍, 폭염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두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대도 이게 폭염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멜론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태가 지금 농작물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사의 경우는 이것이 병해충이 바이러스를 옮겨서 생긴 것이다. 즉 폭염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어서 이 보험금 지급이 조금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럼 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있다는 얘기군요. 자, 보니까 저수지도 지금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 예. 충남에 지금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폭염 피해가 사실 농가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시죠. 뭐 축산, 수산업계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본 바 가장 최근 자료가 17일자 이제 피해 집계가 된 것이 있었는데 닭 같은 경우는 12만 6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네. 돼지 3,500여 마리, 그리고 수산업계에서는 뭐 조피볼락 3만 5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있었던 게요. 충남에서만 이 더위로 2명이 사망했고 80여 명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폭염 피해가 이거 참 상당하네요. 근데 지난해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컸었는데 예. 올해는 이게 폭염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올해는 강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긴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서 강수량이 워낙 많았었죠. 네. 작년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예년과 비교했었을 때 올해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워낙 짧은 장마 기간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 적었었는데 찾아보니까 역대 5번째로 짧았었던 장마였다고 해요. 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뭐 태풍 같은 것도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뭐 피해도 주지만은 사실은 이제 수자원 확보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태풍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척 가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댐인 보령댐의 경우는 이제 저수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저수율에 따라서 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수준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도수로로 지금 금강물을 예, 급하게 땡겨오고 있는 땡겨오고 중입니다. 있죠. 예. 네. 도수로가 이럴 땐 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소비자들도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뭄이 되면은 농작물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과일 가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가끔씩 장 보러 가면은 이 가격에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계란 가격부터 해서 뭐 파, 마늘 이런 필수적인 농산물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계란은 지난해에 비해서 57% 가까이 올랐고, 뭐 사과, 배, 마늘 등도 이제 40에서 50% 가까이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어머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추석 때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은 올 추석 정말 걱정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 다음 뉴스도 농사와 관련된 뉴스죠? 예. 네.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농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농지 쪼개기 판매로 1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일당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진시 합도급 점원리의 한 농지. 지난 2017년 부동산업자 A씨는 만여 제곱미터를 5억 7,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범한 농지였지만 A씨는 철도역 개발을 미끼로 곧바로 비싼 값에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작위로 매수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돈을 쪼개기 한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당진에서 21필지 4만 3천여 제곱미터를 거래했는데 3.3 제곱미터를 평균 18만 원에 산 뒤 100만 원에 팔아서 모두 107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농지법인을 설립한 뒤 농지를 사들이고 쪼개기로 일반 매수자들에게 판매했고 지분 소유자가 529명에 달한 농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차명 재산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농지를 사들인 119명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이 이제 벌인 일인데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까? 뉴스에 나오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이 정말 좋습니다 해서 샀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뭐 가치가 없는 산이거나 밤이 되면 바다가 되는 땅이거나 뭐 이런 거 사례에는 사기친 뭐 업자와 사기를 당한 구매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범죄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뭐 피해 가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데 묶여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일종의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요건이 있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속임을 당했다면 또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알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까? 뭐 특정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뭐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충남 경찰청에서 자체 첩보 등을 통해 가지고 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업법인들의 토지 거래 행위에서 좀 수상한 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딱 봐도 좀 조직적인 범행이다. 아까 도표에서 나온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죠. 뭐 업자도 있고 바지 사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매수자도 너무 많고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직적인 범죄 정점에 있는 총책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는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서 이제 농지 법인을 세웠는데요. 농지를 네.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민 혹은 농업 법인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업 법인을 세운 것은 본인이 A 씨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법인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농업인이 바지 사장인 셈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법인을 세운 뒤 농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를 대거 구입한 뒤에는요, A 씨는 대전 둔산동의 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텔레마케터 한 4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뭐 각종 호재가 있는 땅이다, 뭐 평당 70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전화로 예. 많이 오는 그런 전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개개인에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들도 농지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즉 돈만 가져오면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엔요, 이 농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비싸게 팔아버렸고 그리고 농업법인을 해산했습니다. 이게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이 양도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이 법인을 해산해버리면은 그런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 일종의 탈세를 한 거네요. 예. 네. 결국 A 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이용해서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고 세금까지 이제 회피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8만 원의 땅을 사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팔아넘긴 이런 부분들 또 그걸 믿고 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게 평당 뭐 700까지 갈 것이다. 텔레마케터 분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투기 심리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은 게요. 어떤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A 씨가 사실은 이제 이 당진 지역이 A 씨가 판 농지 외에도 최근 부동산 투기 열기로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토지 70% 가까이가 외지인들이 이제 구매해가지고 투기꾼의 놀이터다라는 그런 오명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 세종시보다 외지인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당진시였습니다. 네.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이게 뭐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각종 산업단지와 철도들이 새로 들어서는 그런 호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런 바람에 이렇게 농지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투기에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호재들을 이제 이용한 거군요. 예. 자,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투기 열기 속 판치는 가짜 농부들 때문에 폭염 열기에 피눈물 흘리는 진짜 농부들이 더욱 착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나들이 하기 좋은 때인데 참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속을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기진 기자와 함께 떠난 여행이 더욱 궁금한데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이번에도 시청자 여러분 네. 아주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예. 첩첩산중 깊은 산골. 저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요. 네. 산골이라고 하면은 얼핏 딱 감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네. 저곳이 바로 이제 빛 양자 쓰는 풀청자 청양입니다. 아, 청양. 네네네. 네. 청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맑은 공기, 뭐 충남의 알프스. 저것이 저 사진은 이제 천장호인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칠갑산 그리고 저것보다 훨씬 넓은 또 칠갑포도 있고요. 네. 또 청양 가면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청양에 가면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입니다. 맑은 맑은 공기. 공기. 네. 아우, 네. 청량은 뭐 충남의 알프스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 맑은 네. 공기 요즘 영국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네. 공기 한 병에 뭐 아름다운 해안가, 맑은 예. 해안가에서 뭐 채채온 게 뭐 1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아. 근데 저게 이제 맑은 공기를 네. 공짜로 마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사진은 예쁘죠? 네. 저게 이제 구기자입니다. 아, 구기자. 네, 예. 해열제, 뭐 강장제, 또 이제 폐에 좋다고 하는 구기자인데 그 청양이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어요. 구기자가. 네. 네, 해열제, 뭐 강장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보면 청양에 뭐 여기도 구기자, 저기도 구기자, 반상용으로도 많이 키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덕분에 이제 구기자와 함께 청양고추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그 감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껍질이 두꺼워서 고춧가루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2000년도부터는 이제 고추와 구기자 축제가 열렸는데 네. 저 포스터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직전에 열렸던 그리고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코로나 열립니다. 때문에 이제 그 오프라인은 못 열고 온라인만 열리는 건가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운맛의 대명사인 청양고추가 이제 명칭을 두고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매운맛이 청양고추냐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서 좀 이따 영상 나오겠지만 청양고추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제 청양고추 달라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양 가서 확실하게 이제 알아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추가 들어간 아주 독특한 그런 음식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혜의 고장 청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올해는 장마가 짧았는데 촬영 딱 오는 날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고추도 상당히 그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고추 보이세요? 와, 튼실하네. 그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청양고추가 이 고추인지 저 고추인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청양에 왔어요. 이 고추의 고장이죠. 오늘 고추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저기요 여기 청양고추 주세요 하면서 막 매콤하고 입맛 돋게 하고 하는 거, 그 고추는 이 고추예요? 저 고추예요? 네, 그 고추는 특별히 매운맛을 내도록 품종으로서 육성해서 개발되어 있는 청양고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양서 이거 보는 이 고추는 그건 뭐예요 이건? 그 고추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을 갖춘 우리 청양군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모든 고추를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청양 지역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자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토성이 좋고요. 주야 간의 기온 차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고추가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일조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고장 청양에서 자라는 청양고추는 고춧가루용으로 인기가 높고요. 품종으로 개발한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죠. 아, 이제 알겠네요. 품종에서의 청양고추, 그다음에 청양에서 난 청양고추. 진짜 그런데 제 입맛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청양고추가 최고라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코로나 관계로 온라인으로 고추 구기자 축제가 이제 진행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잘 찾아주셔서 매년 완판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최고입니다. 맞아. 청양고추 화이팅! 화이팅! 이거 고추야, 사과요. 왜 이렇게 달아? 청양고추에 대해 확실한 공부를 마치고 이젠 청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청양고추 음식 찾아갔습니다. 뭐라? 아, 여기 우리 처갓집 동네인데 운곡면, 그루문자, 계곡곡자. 아, 누가 여기 섭외한 거예요?
오늘 청양고추 냉면인가 보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뉴스보다 맛집 이계진 기자님 아니세요? 저 아세요? 아이고, 알죠. 방송 보셨나 보네. 아이고, 내가 애청자야. 원래 아, 9% 그래요? 많이 보는데 저도 이 집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 선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세상에 생각보다 듬직하니 마음에 드네. 그래요? 우리 조카 사위거든. 예? 몰랐어? 조카 사위요? 조카 사위. 저희 처갓집이 명시인데 여기 운국이거든, 바로 이 동네거든요. 이 동네 상자 호자시거든. 자네 저기 장인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요. 장인이 상자 호자셔. 네. 그분이 우리 같이 지사 지내는, 같이 절하고 요래 시제 지내는 그런 가까운 집안이셔. 그러면 성이 명가신 거예요? 아유 나야 명형철. 그러면 촌벌은 어떻게 돼요? 촌수라고. 촌수는 내가 노자 뚫림이야. 노자요? 노자 뚫림이고. 아이 그려 뭐 이제 아까부터 해야지. 아니 뭘 갑자기. 이건 하필이면 이 집 혼자 알고 섭외한 거예요? 이게 자네 장모님이 나한테 주셨어. 이 여기? 항아리가. 응. 굉장히 역사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항아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을 텐데 항아리를 주시더라고. 내가 장을 담는다니까. 그래서 고맙지. 그래서 항아리 잘 두고 있어. 잘 봐. 그래, 이게 역사가 있는 항아리야. 장모님이 야 진짜 울컥해지네. 참. 집사람도 이거 받다가 아마 기뻐할 거예요. 언제 같이 한번 올게요. 그래요? 오시면은 이거 너무 이거 눈독 들이지 마. 한번 받으면 안 줘. 나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냉면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 비냉, 그 다음에 물냉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PD 혹시 선주후면이라고 들어봤어? 선주후면. 선 주면 뭐 술 먼저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냉면을 갖다 놓고 이야기한 질문이 잘못됐지. 맞나요? 그게 왜 맞아요? 이제 다음에는 문제 어려운 거 내야 되겠다. 그 서울 을지로 같은 이런 데 가면은요, 이게 평양 냉면을 드실 때 항상 이 나드신 양반들이 술을 딱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면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양에 왔으니까 청양이 유명한 구기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놨어 제가. 준비. 구기자. 자, 요거를 또 한 잔을 먹고 물냉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고추가 들어간 냉면이라 그런지 색깔이 확실하게 틀려요. 육수 맛은 고추 맛이 안 느껴지는데? 한 번 더. 올라오네. 이 청양고추라고 해서 다 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추의 향, 그 향이 뒷맛에 올라와. 뒷맛에, 뒤끝에.
깔끔해요. 아주 뒤끝이 깨끗해. 깔끔해. 와, 이게 매력적이네. 수육 한번 보세요. 수육 생김새가 잘생겼네. 뭐 딱 보기만 해도 부드럽게 생겼어요. 이 새우젓 딱 찍어서. 육즙은 그대로 다 있고 비계도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맛. 이거 보니까 이거 좀 이따 다 먹을 겁니다. 비냉. 이 비빔냉면에 감싸서 딱 먹는 수육의 맛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 수육 올려놓고 새우젓 조금 넣고. 여행지에서의 음식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여행지의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음식인 것 같아요. 이 청양이 고추라고 하는 음식을 새롭게 이제 변화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렇게 고추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저로서도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여기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첩첩산중 청양, 맑은 바람과 넉넉한 햇살 속에 농부의 결실이 가득한 곳, 냉면 한 그릇에도 새로운 맛과 추억을 만들어내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은 청양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청양에서는 품종으로서의 매운맛 청양고추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청양에서는 이제 품종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양에서는 매운맛 고추를 그냥 매운 고추다. 매운 고추? 네. 청양에서 생산된 모든 고추는 청양고추인데, 네. 그 중에서 매운맛을 내는 것은 그냥 매운 고추다 이렇게 매운 고추. 부릅니다. 예.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네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고추냉면 참 칼칼하고 맛있어 보이던데. 그렇죠. 예. 제 얼굴이 막 확 폈죠. 네.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표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식당은 저녁에는 안 해요. 네. 점심만 하니까, 영업하니까 저녁에 가서 헛걸음하지 마시고 네. 꼭 낮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때만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맛있고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2% 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한 조치만으로는 4차 대유행을 몰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이미 주 바이러스로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이동환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연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장님. 네. 지난 보름은 참 중차대한 기로에 섰던 시기인데요.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기는 했지만은 광복절 연휴라는 또 최대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역 확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한번 지난달에 가졌었는데요.
지난달 7월 27일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4단계를 시작한 이래 그 당시만 해도 70명이 넘는 주일 평균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참 많이 걱정도 하고 놀라시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한 50명대로 줄고 지난주만 해도 이제 40명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4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 인근의 충남북 세종시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전, 세종, 충남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지난해 이제 교수님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그 당시 대화를 나눌 때 백신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6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금 기대는 무너지고요. 교수님도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마 백신이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나올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우리 시작될 때 이제 백신 접종만 어느 정도 되면 마스크를 벗고 1년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완료된 게 20% 이제 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또 2월달에 맞았던 분들은 이제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스터샷 얘기 나오는 것처럼 면역력이 이제 좀 떨어진 사람까지 겹치게 되니까 이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가 걱정스럽고 그게 또 덧붙여서 요즘같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맞았던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항체 그 방어력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마주치게 되다 보니까 언제쯤 이게 종식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좀 답답한 면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7, 80명씩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만 나와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최근엔 7, 80명씩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한 3, 40명만 나와도 야, 이거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전 씨가 이제 4단계 비수도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유의하죠. 4단계를 그동안 적용을 했는데 효과는 좀 봤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단계를 어떻게 보면 처음 했는데 그 당시 7월 27일 날 저희가 처음 4단계를 실시했는데 7월 30일 날 10만 명당 발생 확진자 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 5명이 그 당시만 해도 서울보다도 높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그게 70명 평균에서 50명으로 떨어지고 현재는 한 40명대로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순위가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지금 다른 말씀드린 집단 감염 숫자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집단 감염 부분이 그래서 좀 숫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대신해서 지금 그 지인 간이나 동료들 간에 또는 가족 간의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북 세종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000명을 넘어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이 지금 개학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데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새롭게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전면 등교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전면 등교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전면 등교에도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예, 전면 등교 저희가 결정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3단계, 1, 2단계는 무조건 전면 등교고 3단계나 4단계는 이제 전면 등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3단계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를 가능한데 좀 밀집도를 좀 높인다고 할까요? 높여서 하고 4단계는 좀 밀집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좀 등교를 할 수 있게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내가 아직까지 보내기가 좀 불안하다 안 보낼 수도 있나요? 네, 그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아. 교육이 이제 의무화돼 있어서 네. 학교는 꼭 보내야 되시고 그거는 좀 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일본에서 상륙한 이제 뭐 람다 변이라고 또 코앞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변이들의 특징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국 변이가 생기는 건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지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람한테 간 상태에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노출이 되고 박멸이 되면 안 되니까 자꾸 몸을 바꿔야 되죠. 이제 그게 변이인데 그 변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붙이는데 그 이제 나라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제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 바이러스. 그래서 그렇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알파, 뭐 남아공이 베타, 브라질이 감마에서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델타는 이제 인도에서 생긴 걸로 해서 네. 지금 전 세계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아마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85% 정도가 델타 바이러스 검출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자기 몸을 변신하고 심지어 내부까지 변신을 해서 잘 숙주 쪽에 침투를 하고 네. 전파력이 세야지 자기가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이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델타하고 지금 말씀하신 람다가 있는데 델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파력이 거의 2.5배 정도 강한 걸로 돼 있고 퍼지기도 많이 퍼지고 심지어는 뭐 스티그만 해도 걸린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되고 독성도 조금 강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고 있고요. 람다도 아마 거의 유사한 걸로 돼 있어서 심지어 백신의 중화율도 사실 상당 부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델타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 아마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변이는 종식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아마 변이가 일어날 텐데 지금 델타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온다면 사실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줄이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면역 이런 체계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거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고 이게 번식하지 않게 좀 다른 사람 전파가 안 되려면 결국 면역 체계 갖추고 거리두기 같은 것도 일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이 변이에 대한 방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젊은 층 가운데서는 무증상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감기 비슷한 거 아니냐. 또 실제 근데 젊은 층에서도 실제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없을 수는 없고 사실 중간에 사망자들도 있죠. 뭐 사실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봤더니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잖아. 쟤 갔더니 금방 잘 나오던데 이런 말도 퍼질 수 있을 정도인데 중증화율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월만 해도 이 60대 이상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방접종인들이 이제 고을 연령자들이 많이 맞게 되면서 이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젊은 층에서 더 많아지는 즉 30대, 40대, 50대 분들의 중증화율이 60대 이상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인데 특히 30대, 50대가 많은 이유가 접종률 떨어지죠. 두 번째는 활동량이 아무래도 제일 일선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이 아무래도 많고 특히 7, 8월이 이런 휴가철하고 겹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증화율이라고 하는 거 보면 60대 이상은 대개 감염자 중에 한 2% 정도로 보는데 60대 미만은 1% 정도로 보더라도 지금은 절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고 물론 젊은 층이 질병을 앓는 이런 중증도율에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이게 젊은 층이 가볍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만성 질환이 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은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것들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우리 시 인구 147만인데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한 60만, 그러니까 한 40% 조금 넘게 지금 접종을 했고요. 2차 접종 거기 한 절반 정도인 27만 명이니까 한 18.5%가 현재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가 이제 2차 접종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 도시 지역은 좀 그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적고 좀 농촌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접종 속도가 좀 빠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초기에 이제
고령자 위주로 접종을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겠네요. 대통령께서 10월까지 70%는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접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접종의 어려운 점이라는 건 뭐 수급 문제겠죠. 지금 걱정하시는 게 수급만 된다면 뭐 접종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까지 저희도 목표가 1차 접종 70%입니다. 그래서 수급만 완화이 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특히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 즉 70% 완료를 목표로 대전시에서도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해야 될 몫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제가 이제 1차 백신을 맞고 2차 백신까지 이제 접종 기한이 원래는 이제 4주 후에 만다고 했는데 지금 6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항체 형성에 6주로 바뀐 것이 과연 이게 뭐 괜찮은 건지 이런 의구심도 좀 많이 있고요. 또 먼저 이제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현재로는 이제 우리가 백신 간격이 뭐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8 내지 10일 정도 있다 2차를 맞는다라고 이제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도 6주까지는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칙적인 것보다는 어떨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물론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접종했을 때 항체율, 중항체 이런 형성률 같은 것들이 정말 차이가 없을지 이런 데이터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맞는 수밖에 없는 현재 형편이죠. 네. 항체 형성은 2차 때 더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두 번을 대부분 보더라도 1차 가지고는 델타 바이러스도 되게 30-40% 정도지만 2차를 맞으면 화이자는 뭐 80% 이상, 아스트라는 60% 이상 정도까지 나타나니까 두 번 다 맞는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1차만 가지고 저는 거의 부족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차까지는 반드시 6주가 되더라도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 이슈화 되는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30-40대 이제 지금 맞추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이거 예. 괜찮은 겁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유럽에서 이제 혈전증 때문에 논란이 됐죠. 그래서 교차 접종 얘기가 나온 건데 아스트라 1차 맞고 났더니 혈전이 생기니까 나이대를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다른 걸로 교차 접종을 하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뜻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약 수급이 안 맞아가지고 2차 접종을 하자, 그 교차 접종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혈전증 때문에 그랬는데 혈전증이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보니까 뭐 3분인가 해서 실제보다 적더라.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맞겠다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약이라는 게 보면은 그 나라마다 좀 인종별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약제들도 외국에는 좀 퍼센트가 높은데도 실제 우리나라 사용해 보면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 본인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아마 여지를 준 것 같아서 그것도 나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접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혈전증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실 의료인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실제 화이자를 2번 맞거나 아스트라 2번 맞은 것보다 교차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율이 높더라라는 얘기 데이터는 또 나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뭐 CDC하고 이런 그 WHO 같은 데는 적극적인 권고 사항은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 연구들 데이터들이 정말로 이제 쌓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나라에서도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뭐 우려보다는 좀 괜찮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교사분들은 백신 접종이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도 이제 좀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학교는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둔 고3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교직원들이 지난주에 다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됐고요. 접종 다 끝냈군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 중 교직원 그리고 아동 돌봄 종사자들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29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뭐 물론 이 정부에서 방침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예. 질병청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뭐 감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이 좀씩 왕왕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돌파 감염 사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파 감염은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2차 접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만 명이 했는데 네. 어제까지 한 50명 정도가 52명 정도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프로티즌은 굉장히 낮은 수치죠. 0.018%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돌파 감염 좀 전에 네. 얘기를 했는데 돌파 감염이 되면은 뭐 증세는 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또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건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돌파 감염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돌파 감염이 되면 네. 그 바이러스 양도 안 맞았을 때보다는 좀 적더라. 그래서 증상도 좀 약하더라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현재까지 나타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확률 자체도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돌파 감염 같은 경우 증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미세한 증상인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돌파 감염자 중에 한 19% 정도는 6주 지나서도 호흡곤란에 기침에 근육통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되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대부분은 뭐 약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일단은 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한 백신이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백신을 맞았더라도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서 돌파 감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스터샷은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는 아직 부스터샷 얘기하기가 좀 이른 시기긴 한데 이미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올라가서 확 풀었는데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8개월 지나면 부스터샷을 고령자 또는 면역 저하자한테는 놓겠다라고 해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델타 변이하고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기 그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는 약효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약효가 백신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제 그게 보통 6개월이 넘어서 떨어져서 지금 미국이 8개월 정도 얘기 나온 거 보면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뭐 3개월 지나면서부터 또 약해진다까지 데이터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나라별로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또 발표가 되고 나라에 따라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미 8개월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도 거의 1년이 안 됐는데 놓는 거 보면 최소 6개월이 넘어가면 생각보다는 이제 방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 예방용 쪽으로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최소 6개월 지나면은 아마 좀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 8개월 정도로 가서는 나라에 따라서는 아마 6개월 지나면은 상당한 나라에서 아마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죠. 사실 윤리적으로는 그 저개발국 같은 경우 사실 1차도 2차도 맞지도 못한 상황에 부스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선진국 입장에서는 약이 있다면은 사실은 자국민에 대한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놓는 거 봐서는 대세가 부스터샷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장님, 지금 이제 그 제3생활치료센터가 이제 개설이 됐어요. 참 주민들이 좀 반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해서 좀 주민들이 양보를 하신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좀 숨통이 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7, 80명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병상을 갖고는 충족을 못해서 저희 인근에 있는 충남북 멀리 있는 남원까지 가서 이런 우리 시민들께서 좀 불편함을 가지셨는데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하고 보훈처 그리고 국방부의 도움으로 저희가 보훈처에 한 30병상 그리고 국군병원에 86병상을 새로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 201병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제3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KT연수원으로 좀 확정이 돼서 엊그제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1, 제2 생활치료센터하고는 800병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40병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확진자 수가 900명 내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저희 지역에서 모두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외부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중증 환자 부분은 그대로 좀 네, 어제부로는 아마 발표된 걸로는 사실은 대전, 충남 지역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대체가 돼 있으면 아마 그거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속도로 늘어나서는 그것도 언젠가 찰지 모르게 되죠. 그러고 중증 환자가 많다는 그 중에 더 심한 환자들이 또 생기게 되게 되면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 자체도 그렇고 이 환자가 많으면 그 정말로 중증 환자 되기 전 단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놓치거나 아니면 가는데도 못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생률이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은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